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도 전 중동에서 발발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가 극심한 군비 부족 사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전 최대 핵심 군비 물자로 꼽히는 탄약과 포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생산되고 있는 물량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 전 세계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방산이 지니고 있는 막대한 생산 능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된 현대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옆 나라인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발사된 다수의 포탄이 이스라엘 영토로 떨어졌고 이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리아의 발사 원점을 향해 포병 공격 대응을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이팔 전쟁의 전선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시리아와 협력하는 팔레스타인 세력이 골란 고원을 향해 박격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쿠네이트라와 다라에 있는 시리아 정권의 기지를 폭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특히 포병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점을 향한 포병 공격이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현재 이스라엘 내 비축된 포탄 수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 매체 유라시아타임스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보유한 포병 탄약 80%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는 하마스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물론 선전, 선동, 거짓, 회유, 음모에 능한 하마스이기에 이러한 발표를 전부 믿을 순 없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포탄을 지원한 사실은 팩트인데요. 올해 1월 당시 미국 국무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합의한 155mm 포탄 30만 개가 이미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서방 지형에서 포탄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뿐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중 어느 국가에게 한정된 탄약을 공급해야 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팔레스타인과의 교전에서 초기 작전에는 전투기를 통한 정밀 타격을 시행한 후 늘 마지막 군사 교전에는 막대한 수의 포병으로 전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지난 2014년 IDF의 발표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32,000발 이상의 포탄이 발사되었다고 했죠. 이에 미 육군 우수기동센터 소장 패트릭 도나우는 이팔 전쟁은 부족 현상과의 싸움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하여 하마스가 식량, 물, 연료, 전기 부족 상황에 놓였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포탄 부족이 가장 극심한 시기를 노린 침공을 감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인 포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EU는 EDA 공동 조달을 통해 탄약과 포탄 재고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EU 회원국의 포탄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제3국 도입 물량 비중을 무려 35%나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35%가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유럽 내 30여 개국의 비중이 65%인데 반해 몇 안 되는 제3국 비중을 35%로 설정한 것은 결코 적은 물량이라고 할 수가 없죠. 특히 EU를 제외한 서방 국가 중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인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국 비축량마저 부족한 상황이기에 계획에 적극 동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써 35%의 막대한 분량은 사실상 한국산 포탄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DA의 CEO인 이르지 세디비는 EDA의 포탄 구매 목록에는 유럽 4대 자주포, 프랑스의 세자르, 폴란드의 크랩, 독일의 펜저비츠, 슬로바키아의 주자나 발사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모든 탄약과 그 요소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자주포는 모두 155mm 포탄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한국 풍산과 하나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군의 주력 포탄이기도 하죠. 특히 지난 7월 폴란드에서는 자국 방산업체 디자메트에서 제조한 포탄을 K9에 사용하는 사격을 진행했으며 크랩 자주포에도 한국산 탄약을 사용하였고 이로써 완전한 호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미리 한국산 포탄과 크랩의 조합 그리고 유럽제 포탄과 K9의 조합이 완전한 호환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추후 K9을 비롯한 각종 155mm 포탄의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55mm 포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나는 신규 포탄 공장을 짓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생산량을 늘리는 수준이 아닌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세계 어느 포탄에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유럽 대표 포탄 생산 업체인 노르웨이의 남모 CEO 모르텐 브란트텍은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럽이 10년에서 15년 생산 계약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3-4년 내에 사용될 급증한 수요로 인해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R&D에도 투자해야 하는데 즉
만약 우리가 다음 버전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15년간의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유럽의 군축 현상으로 인해 유럽 내 많은 포탄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몇 년 앞을 바라보고 유럽 방산 업체들이 포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전 세계 155mm 포는 대략 4,000대 정도로 이 가운데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2,100대에 달합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전 세계 포탄 소비량의 절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셈인 것이죠.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특히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탄약과 포탄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이루어지니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하나의 탄약 공장은 인력과 시설 확충에 기존 2교대에서 3교대 작업까지 하며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럽연합 중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를 물색하던 하나는 스페인 현지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포탄이 바닥난 나토 회원국들은 에너지와 물가 폭등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신규 공장 건설에 머뭇거리고 있었고 이를 한화가 세계 방산기업 최초로 유럽 탄약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루마니아와 폴란드 역시 한국 하나와 풍산에 포탄 공장 건설을 위한 여러 혜택을 지원하겠다고도 하였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더 이상 지역 내 갈등과 분쟁이 아닌 세계화된 편대로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진영에서의 한국 방산 역량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떠오른 한국.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대 무기 생산 역량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숨겨진 뒷이야기를 리얼리즘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발발된 이팔 분쟁이 단순히 중동 안보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안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및 EU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하마스와 밀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아예 관용 매체를 통해 이스라엘 측을 비난하며 하마스 편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규모 무장 충돌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사회는 이번 충돌 사태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 행위의 결과라고 말한다라며 유혈적인 충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 출로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외신을 통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며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인 것이죠. 지난 10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 대원이 북한에서 제작된 F7 고폭 파편 로켓을 소지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하마스가 이전부터 북한제 F7을 사용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란을 통해 도입된 많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였습니다. 사실 북한은 오랜 기간 하마스의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6에서 8m 높이로 가자 지구를 둘러싼 분리장벽을 건설하자 이를 피하는 하마스의 땅굴 건설에는 북한의 기술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마스 땅굴은 성인 남성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이동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수개월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어 무기와 생필품 등이 오고 가는 핵심 군사 기주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2014년 하마스가 구축한 30여 땅굴 네트워크를 확인했는데 배치 형태나 구조 등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북한 땅굴과 매우 흡사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안보단체는 2021년 보고서에서 헤즈볼라도 2014년 북한과 1,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자재와 굴착 기술을 넘겨받았으며 미 의회 주사국은 북한이 일꾼을 외교관으로 위장시켜 땅굴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언해왔다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인 하마스 지지 표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자국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미 정보당국 출신인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번 전쟁이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켜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동유럽 국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현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동에서의 움직임이 이제 유럽과 동북아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조셉 보스코 전 미국 국방부 중국 담당 국장은 지난 10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시작되는 반서구 캠페인의 다음 단계를 경계해야 하는데 1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막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라면 3막과 4막은 중국과 북한의 도발이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군사 위협의 대상은 바로 한국이겠죠. 북한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수도권에는 가자지구 인근의 10배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북한은 하마스의 수십 배에 달하는 타격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우리에도 북한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하마스가 앞에서는 화해 모드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을 떠올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팔레스타인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등 마치 공격할 의사가
바다가 전혀 없다는 듯한 기만 전술을 펼치며 이스라엘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노동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면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죠. 이 전제로 가자 지구 임금의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허가증을 2021년 이후 수천 장 발급해온 이스라엘입니다. 하마스는 이런 경제적 지원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처럼 속여온 것이고요. 이에 한국도 평화를 가장한 북한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의 지원 수준은 공격당한 동맹과 어떤 식으로 함께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비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쟁 발발의 계기였던 로켓포는 북한군의 주력 무기란 점에서 한국 역시 언제든 이스라엘과 유사한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북한 장수정포는 시간당 최대 16,000발의 포탄과 로켓을 쏠 수 있는 화력을 지녀 하마스의 로켓포보다 몇 수 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장수정포를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체계를 개발 중이지만 2027년에야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천의 요새로 불리던 아이언돔도 100%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에 대대적인 보복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포함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지중해에 배치하도록 했고, F-35와 F-15 등 전투기 편대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대량 학살을 순수한 악으로 규정하며 순수하고 완전한 악이 세상에 풀릴 때가 있다. 이스라엘인들은 지난 주말에 그런 시간을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 가족이 피살된 사건과 40여 구의 영유아 시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륙, 도살, 피해 굶주린 등의 표현을 거듭쓰며 주먹을 불끈 쥐면서 ISIS와 같은 최악의 광란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덧붙였죠. 눈에 띄는 것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핏빛 어린 안색이었습니다. 블링컨은 이스라엘에 급파되어 향후 대응 관련 조율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는 유대인 출신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조부 메이어 블링컨은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며, 조부 모리스 헬린 블링컨은 이스라엘의 초기 후원자 중 1인이고, 새아버지인 사무엘 피서는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당시 미군에 의해 구출되어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1인입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전 세계 미국의 안보 전선이 세계로 확전되어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신형 고체 연료를 활용한 ICBM을 2차례 걸쳐 시험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 북핵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최소 768억 달러, 약 103조 원의 막대한 지원을 이어갔고, 현지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미 의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에는 230억 달러, 약 32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통째로 누락되었죠. 이에 한국에서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군비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할 적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나서 아무리 미국의 핵항모가 한반도에 입항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이 수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이스라엘 기습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미 상원의원인 롬니 의원은 재래식은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을 보면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한국에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결여된 것에 매우 불안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에 대항하여 한국의 핵균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고, 또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따른 미국 내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NPT 준수를 확약받는 방식으로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을 잠재웠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주장이 실질적인 조치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 전쟁으로 확대된 세계 각국의 군사 대립은 세계 경찰을 피방했던 미국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러 전쟁과 28 전쟁이 시작된 현 시점, 북한까지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때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반대했던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크게 후회하겠죠. 자국의 안보는 자국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걸 미국은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분노 조절 장애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분노 조절 잘해가 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공망으로 평가받던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지난 2021년 5월 하마스의 로켓 270여 발 중 267발을 막아내며 이스라엘 영토에 단 3발만 떨어졌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적의 아이언돔 신화를 바탕으로
측에서도 그동안 실전에서의 요격률이 무려 90% 이상 달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에는 5,000발의 로켓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대응의 한계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우리군은 고도 10km 이하에서 북한 장수정포를 막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LAMD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최근 국가과학연구소의 논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한국의 LAMD에 대한 비교 논문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아이언돔은 레이더 및 교전 통제수의 동시 추적 능력이 60발에 불과했지만 LAMD는 기본적으로 수백 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LAMD는 아이언돔의 레이더 및 미사일 탐색기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표적의 분리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로써 요격 이후 수많은 파편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격 시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아이언돔의 실제 사거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 매체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아이언돔의 사거리가 최대 70km에 달한다는 정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의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그만한 사거리를 갖기 힘들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미르 미사일은 길이 약 3m에 중량 90kg 정도에 불과한 소형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40km로 알려진 천궁-1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중량이 400kg으로 타미르 대비 훨씬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보다 적은 사거리를 지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군사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아이언돔 타미르의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를 7km 내외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것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홍보 문구에는 방위범위 4에서 70km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타미르 미사일이 70km 밖까지 날아가서 맞춘다는 의미가 아닌 최소 4km에서 최대 70km 밖의 적이 로켓을 발사하면 아이언돔은 이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아이언돔의 상정한 위협은 주로 가스함 로켓 같은 무유도 로켓들로 일반적으로 포물선 탄도 궤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이에 아이언돔이 있는 방향으로 적이 로켓을 여러 위치에서 쐈다고 가정하면 적이 4km에서 70km 밖에서 쏜 것까지는 아이언돔의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건 가스함 로켓 등 비교적 느린 로켓을 가정하고 만든 홍보 문구라서 사실 더 속도가 빠른 다연장 로켓에는 저 문구 자체도 맞아떨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제인스의 설명입니다. 또한 발당 5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언돔은 우리군 역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알려진 것에 비해 상당히 비싸 결국 한국은 자체 개발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미르보다 더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도 작은 스팅어 미사일조차 발당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발당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마케팅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방공체계 LAMD의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5억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아이언돔의 타미르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요격 미사일 요구 성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주된 위협은 소구경 다연장 로켓인 가삼과 파즈르 로켓이지만 우리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은 수많은 장수정포는 물론 최소 240mm 이상의 다연장 로켓들을 휴전선 근처에 배치하고 있고, 이보다 큰 600mm의 초대형 방사포와 KN-25포까지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북한은 1100문의 장수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놨는데 이 중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340문 정도로 240mm 방사포가 200문, 170mm 자주포가 140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40mm 방사포는 발사관 12개 또는 22개를 한두 발로 묶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래 최대 사거리는 65km 정도였지만 개량형은 70k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70mm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54km로 특히 북한은 수년 전 로켓의 유도장치를 달아 미사일처럼 정확한 240mm 유도 로켓까지 개발해 배치 중입니다. 하마스 로켓과는 단순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위력이 크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도 갖춘 전력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많은 수의 포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북한군은 체계를 갖춘 엄연한 정규군이기 때문에 군사작전 능력도 하마스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당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 장수정포는 개전 1시간 내에 최대 16,000발의 포탄, 로켓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전 10분 내에 최대 5,200발을 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에 아이언돔을 수입하지 않고 보다 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자체적인 MD를 구축하려 한 것이죠. 이에 방사청 역시 한국의 LAMD의 미사일이 아이언돔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군의 요구 성능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표현하다 보니 사람들은 싸구려 다연장 로켓을 요격하는 용도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북한의 400mm, 600mm 방사포는 거의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경이 600mm 정도라면 이는 우리 한국의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의 직경과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무게는 전술 지대지의 2배가 넘죠. 여기에 유도장비 역시 탑재가 되어 원래 북한이 사용하던 240mm 마냥 막 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아주 비싸고 위력 좋은 준탄토탄입니다. 즉 여기에 대항하는 데에 발당 5억짜리 요격 미사일은 한국에 끼칠 영향에 비해 비싸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은 자체적인 방공 시스템 개발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대신 최신에 개발된 첨단 장비 및 시스템을 모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레이더로 최소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파편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ADD는 LAMD의 요격탄 탐색기를 SSPA 방식으로 탐색기 안테나에 짐벌을 달아 회전시키는데 이를 자체 연구로 짐벌이 필요 없는 A사 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고, 또한 최신 반도체 수자인 GAN-TR 모듈을 약 1만 개 탑재한 MFR 레이더로 거리 40km 이상, 고도 10km 이상 거리에서 로켓포나 포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또 하나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MD의 개발 완료 후 전력화 시기가 기존 2033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앞당겨진 것을 이를 2년도 앞당겨 2027년에 전력화를 끝내겠다는 발표와 함께 새로운 장수형포 요격체계 즉 LAMD-2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 5월 ADD의 연구개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초대형 방사포급 요격용 다목적 유도탄 형상 설계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발 목표는 장입 유도탄용, 추진기관, 축출력기, 안전장전장치, 비상폭파장치의 개발이며 2025년 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방부는 국가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장수형포를 요격하는 체계 및 복합 다층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4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위협 대비 장수정포 요격 체계 소유 확대. 두 번째, 장수형포 요격 체계 2 확보. 세 번째, 적어도 순항 미사일 요격을 위한 순항 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 네 번째, 미사일 정밀 교전이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 및 지상 기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전력화 방침이었습니다. 특히 장수형포 요격 체계 2 개발 소식에 일각에서는 아직 LAMD도 개발이 안 되었는데 LAMD2를 개발하네 라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주변국의 군비 증강 비밀을 제공하지 않으려 개발 완료 발표를 뒤로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개발을 어느 정도 끝냈다이고 개발이 곧 완료가 될 것이다는 이미 두 번째 체계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LAMD는 공군에서 주관하는 방공 체계이고 LAMD2는 육군에서 주관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하는 체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LAMD2에는 천궁2에 탑재된 축출력기를 개량한 버전을 사용해 보다 높은 요격 정확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LAMD1은 해군 개량, LAMD2는 천궁의 개량인 것이죠. 이는 북한이 개량한 신형 방사포들과 SRBM들이 비행 중 중하강 단계에서 글라이더처럼 변칙 기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격 미사일과 같은 비행체에서는 축출력기를 통하여 측력 또는 전환력을 발생시켜 매우 급격한 기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격용 유도탄에 사용되는 축출력기는 급격한 횡 기동력을 발생시켜 목표물과 조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도탄의 명중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추력의 크기와 방향을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유도탄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4개의 노즐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노즐에는 목 면적을 조절하는 셔터가 배치되어 있어 추력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며 가스 발생기로부터 생성되는 연소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압력 제어 또한 동시에 수행합니다. 비행 방향의 수직한 측면으로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는 2개의 노즐 중 한 노즐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닫아주어 노즐을 통해 방출되는 가스량을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이 요구되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일 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공격에 무방비 노출되면서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00% 완벽한 방어 능력을 가진 방공망은 전 세계에 단언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욱 중요한 것은 공격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혹은 그 직후에 얼마나 빠른 원점 타격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한 줄 평. 서울에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 즉시 평양에 1000발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하마스를 분쇄하고 파괴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결국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그러한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지상전 최강자 전차 부대가 가자지구 인근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의 침공 이후 전투기와 정밀 지대지 타격 수단으로 가자지구의 하마스 핵심 주둔지를 파괴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 증거가 낱낱이 드러남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결국 완벽한 하마스의 붕괴를 선포하게 된 것이고, 그 작전의 선봉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3.5세대 전차 메르카바 전차대대입니다. 현대전은 미사일과 전투기에 의한 항공차단 작전이 개전 초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으나 실제 최종 승리에
승리의 조건은 역시나 지상전력에 의한 임무 완수가 필수적입니다. 보병이 깃발을 적진에 꽂기 전까지는 승리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동안 전차 무용로를 주장해왔던 미 군사 전문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전과 같은 현대전에서도 전차가 핵심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자 차세대 전차 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전차 만능주의로 불릴 만큼 전차에 대한 유별난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메르카바 전차를 활용한 전차전으로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에서 여러 이득을 봐왔기 때문인데요. 메르카바 전차는 세계 최고의 방어력을 지닌 전차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동 게릴라 부대의 대전차 미사일과 RPG-7 로켓을 활용한 전술에 큰 피해를 본 전운을 반영하여 차세대 전차인 메르카바 전차를 설계했을 당시 다른 국가들이 화력, 기동력, 선회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반면 이스라엘은 피격시 승무원 생존성을 극한으로 추구하였죠. 이처럼 현대전에서의 전차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전차 화력 재정비에 나선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1000대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한국산 전차 도입 계약이 실시된 지 1년 만에 28대의 전차를 인도받았고 현지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통역을 통해 일일이 교육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되었죠. 집중해서 듣고 있는 폴란드 장병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지난 10일 폴란드 부하체코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육군 장비에 대한 추가 계약 승인을 하면서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구입한 지상 화력 체계를 한 곳에 모아두는 장관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와 하이마스가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는 K2 전차, K9 저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이 도입되었다며 폴란드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폴란드 육군이 유럽 최강의 지상군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부하체크의 연설이 끝난 뒤 18기계화 사단은 가을 기동이라는 이름하에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노바데바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폴란드 육군 장비의 기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훈련이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소스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국산 무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출난 장점이 바로 기동성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 결과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훈련이었기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훈련 이후 한 군사 전문가에 의해서 당시의 상황을 엿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예상대로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와 K9 저주포가 타국가에서 도입한 장비들보다 월등한 기동성 그리고 그 기동성에서 기반된 뛰어난 사격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국방 전문 기자 바르토로미에 쿠자르스키는 한국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그리고 미국 에이브람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함께 그동안 약점으로 꼽혀왔던 K2 전차의 장갑 방어력이 실제 전장에서는 사실 단점이 아니며 K2 전차가 가지고 있는 월등한 장점으로 인하여 타기종을 압도하는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W opisie tego filmiku, a jeżeli jest z nami Bartek, no to porozmawiamy mianowicie o jednym czołgu, o koreańskiej maszynie K2. Zasiliły niedawno nasze siły zbrojne. Wyszedł niedawny raport, media koreańskie ujawniły dane z raportu opracowanego w 16 Dywizji Zmechanizowanej, która jest u nas pierwszym użytkownikiem czołgów typu K2. Nie ma tam wielkich zaskoczeń, jeżeli chodzi o jakieś parametry, czy też ocenę niektórych rzeczy, poza jedną sprawą, do której przejdę na koniec. K2 z czołgów, które obecnie armia używa, obecnie otrzymuje, jest maszyną najmłodszą. Pamiętajmy bowiem, że opracowywanie następcy K1 Rocket ruszyło, jeśli dobrze pamiętam, w drugiej połowie lat 90., kiedy Abrams i Leopard miały już blisko 2 dekady na karku. Więc samo to też pewne sprawy implikuje. Nieoficjalnie mówi się, że K2 resztę bije na głowę chociażby celnością ognia, co nie powinno dziwić chociażby ze względu na to, że cała mechanika jest nowsza, system kierowania ogniem jest porównywalny co prawda z Leopardem 2, ale już na przykład zawieszenie w K2 jest lepsze. Zawieszenie hydropneumatyczne znacznie lepiej pracuje, więc tutaj bo K2 w obecnie używanej wersji waży około 55 ton, czyli tyle ile pierwsze wersje Abramsa czy Leoparda, mniej więcej oczywiście. Wersje Leoparda używane przez polską armię ważą około 60 ton. Najnowsze wersje Leoparda używane przez armię niemiecką bądź kupowane dopiero ważą około 60. Z aktywnym systemem ochrony trofii potrafią ważyć jeszcze więcej, dochodząc do... Z Abramsami jest dosyć podobnie, z tym, że Abramsy są jeszcze cięższe od Leopardów. Kilka ton, zależnie oczywiście od odpowiedniej kompletacji, no bo nie będziemy porównywać Leoparda z założonym trofii z Abramsem bez trofii, bo odwrotnie, prawda? Natomiast co do ergonomii, podobno jazda jest bardzo płynna, czego zresztą mogłem w Korei doświadczyć, bo zdarzyło mi się. Wbrew pozorom w K2 jest sporo miejsca, czego się
wielu naszych czołgistów obawiało. Natomiast, żeby nie było samych superlatyw, no każdy czołg jest kompromisem, tak? Z tego, że K2 jest maszyną stosunkowo lekką, wynika to, że jest też czołgiem stosunkowo słabo opancerzonym. Słyszałem nieoficjalne doniesienia, że w Norwegii, co prawda K2 na froncie był niewiele słabiej opancerzony od Leoparda 2A7 NO, który tam był testowany. Natomiast nie wiem, co tam testowano, więc to są moje prywatne podejrzenia do celowego Leoparda 2A7 NO. Niestety nie do końca na ten moment wiemy, czym ma być K2PL dokładnie. Prawdopodobnie będzie to wariant dosyć zbliżony do tego, co widywaliśmy na modelu K2 NO. W dużym uproszczeniu aktywny system ochrony. Na modelach K2 najczęściej pojawia się Trophy lub KAPS. KAPS chyba gotowy jeszcze nie jest, więc raczej Trophy, chyba że wygra druga z firm izraelskich z Iron Fistem, Elbit. Tak też się może zdarzyć. W kontekście Abramsów, gdy pojawiła się informacja, że one zostaną, Polska zakupi te maszyny, był taki mit, który gdzieś krążył w internecie, że te czołgi nie są przystosowane. Mamy do czynienia z mitem, czy jednak rzeczywiście kupiliśmy maszyny, które może niekoniecznie na pole walki wschodniej Europy się nadają? To nie są mity. Wyszedł artykuł czołgisty amerykańskiego, który miał doświadczenie ze służby w Polsce, na temat tego, że Abrams jest zbyt ciężki i nie nadaje się na teatry działań wojennych ze względu na swoją wysoką masę. Wielu ludzi próbowało zaklinać później rzeczywistość, że Abrams się świetnie do służby w Polsce nadaje. Rzeczywiście działać w Polsce może. Nie jest to tak, że on się absolutnie nie nadaje, natomiast masa przekraczająca właściwie w każdej współcześnie używanej wersji 60 ton. Są ograniczenia w nośności mostów, w nośności parku maszynowego dostępnego w Polsce, w nośności wiaduktów itd., itd. Mimo tego, że ta masa, odwrotnie niż w wypadku K2, jest skutkiem tego, że Abrams jest dobrze opancerzony, być może najlepiej w tej chwili na świecie, tylko przede wszystkim ma służyć do realizacji zadań. Jeżeli czołg na pole walki nie dojedzie, to po cholerę nam taki czołg. I pamiętajmy, że armia amerykańska niedawno zamknęła, dosłownie parę tygodni temu, program następnej wersji Abramsa SEP-V4, co uznała armia amerykańska za niecelowe dalej kontynuować. Natomiast następca Abramsa, czy też następna wersja Abramsa, zobaczymy jak formalnie wyjdzie z oznaczeniami. Bartek, co do Abramsa nie zadaję pytań, bo to by był temat na kolejny odcinek, na który chciałbym Cię, gdy znajdziesz chwilę, zaprosić, ale na koniec chciałbym Cię zapytać, przyjmijmy taki czarny scenariusz, gdyby teraz czołgi K2 miały mierzyć się z najnowocześniejszymi czołgami rosyjskimi, jak to wygląda? Na pewno po naszej stronie jest przewaga siły ognia, de facto również mobilności ze względu na nowocześniejszą skrzynię przekładziową chociażby. Mimo pewnych niedostatków ergonomii, chociażby słynny ostatnio niezbyt dobrze zaprojektowany właz kierowcy, też raczej załoga powinna być mniej zmęczona w K2, co też ma swoje znaczenie. Opancerzenie. Czołgi rosyjskie, poradzieckie w ogóle, tutaj premiowany jest K2, premiowany jest również Leopard czy Abrams. 현대 지상전 최강의 무기가 전체 이미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차들 가운데 K2 블랙팬서는 압도적인 기동성과 사격 정확도로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유명 군사 매체 밀리터리 리뷰는 지구 최고의 전차 K2 블랙팬서라는 제목으로 약 5분가량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여러 외신들 역시 그동안 세계 최고의 전차라는 타이틀을 유지했던 레오파르트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K2 블랙팬서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죠. 특히 최근 폴란드에서는 K3 전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현대로템은 K2 흑표를 개량한 차세대 전차 K3 전차에 대한 기념도를 공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상은 기존 K2 흑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특히 세계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세대 전차들의 특징들을 하나로 모아 언터처블 전차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폴란드 매체 포탈로 브로니는 무적의 전차 K3, 한국의 차세대 전차는 혁명이다. 적에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K3 전차는 서방 전차 최초로 CITB, 전차장용 독립 조준경과 기관총을 탑재한 RWS를 하나로 통합시킨 CITB 일체형 RWS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에이브람스 X와 같은 장갑화된 대형 무인 포탑을 도입, 동시에 MGCS나 KF-51 판터에 적용된 130mm 주포의 도입, 또 그 주포의 커버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정사실로 스텔스 및 수랭식 쿨링 커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인 포탑이 도입되는 만큼 차체의 캡슐화 및 장갑화된 전투실 설계가 도입되어 승무원의 생존성도 크게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동구권 및 서방 진영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들의 설계상 특징들을 한데 모아 집대성한 컨셉으로 명실상부 역사상 최고의 전차가 탄생하는 것이죠. 믿고 쓰는 한국산 무기, 이제 아시아 최강을 넘어 지구 최강의 무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두 가지 반응. 도입 전엔 개쓰레기, 도입 후엔 개센 무기.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